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 제일 좋은 가족바라기,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고 제 고향은 아마도 강원도였을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존재를 몰랐어요. 아마 부모 되는 사람이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길바닥에 버린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제가 발견된 날은 아주 추운 겨울이었다고 해요. 강원도는 아주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날도 얼음장 같은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제 이름이 서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 이름이 예쁘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제게는 참 씁쓸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랍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이름이 싫지는 않아요. 버려진 저를 고맙게도 입양하고 키워주신 양부모님들께서 정성스레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그만큼 저를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아픈 과거 같은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저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답니다. 저를 딸로 여겨 키워주신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이 무척 힘들어졌어요.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면서 빚이 생겼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일을 해서라도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어 보려고 하시다 몸까지 크게 다치고 마셨답니다. 어머니의 눈물샘은 마를 날이 없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버릴 거라고 단단히 착각에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의 친자식이 아니다. 친부모도 힘들면 친자식을 버리는데 친부모가 아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버려지기 전에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을 뿐 부모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너무 내색하지 말아요, 여보. 서리가 듣고 괜히 상처받거나 불안해하면 어떡해. 나는 우리 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것만 보고 자라게 하고 싶어. 저 몰래 하시던 대화를 엿들었을 때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어야 했습니다. 속으로 부모님이 나를 또 버릴지도 모른다는 못된 생각까지 해가면서 부모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제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버리기는커녕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 도움을 청할 누군가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담임 선생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불쌍해 보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제외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어른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갑작스런 질문에 선생님은 몹시 놀라셨어요. 화단 옆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계시던 선생님께서는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읽던 책을 덮어버리고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놀라게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제가 무슨 일을 당하기라도 한 줄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부모님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른 데서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계세요. 저희 집의 자세한 상황은 부모님이 제게 알려주시질 않으셔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겨우 16살이지만 실제로 집에 보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이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말고요. 그리고 저 공부는 포기할래요. 공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선생님 말고는 도움 청할 곳이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저의 그 부탁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학생의 망해버린 집안을 다시 세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16대 나이를 정말로 공장에 가서 일하도록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설이야, 너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 공부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께서 가장 놀라셨던 것은 제가 학교에서 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은 곧이어 제게 실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어오셨어요. 정말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거냐고. 그 물음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바보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확인하신 선생님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조금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착한 설이 꼭 도와줄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내자. 아마 선생님께서도 교직에 있으시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겪으셨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힘든 학생이 공부를 때려치우고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제게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만큼 당황스러운 부탁이었기에 선생님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생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내셨거든요. 설이야, 우선 첫째. 선생님은 네가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 선생님은 어제 설이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했거든. 학생이 진정으로 꿈꾸며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란다. 그래서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그리고 둘째, 비록 선생님이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지만 설이가 조금씩 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설이야,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 알지? 당장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분명 그 돈이 너와 너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설이 네가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줄게. 어떻게 할래?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려주시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푼이 되었든 두 푼이 되었든 정말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섰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잠깐 기특한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주말에 저를 어느 공터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머니께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장소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선생님과 어떤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남편 차야. 오늘 선생님이랑 이거 같이 세 차 다 하면 선생님이 설이 너한테 일당을 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세 차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니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는 얼른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선생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작은 밀대솔 하나와 커다란 호스 하나로 저희 두 사람은 차를 함께 닦았습니다. 난생 처음 세차를 해보는 제게 선생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둘 알려주셨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 차가 애초에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별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른 수건으로 차를 다 닦아내고 나니 선생님께서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시며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절로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돈에 어쩔 줄을 몰라 선생님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니 제 주머니에 억지로 지폐를 찔러 넣으시고는 고생 많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설이야, 선생님이 비록 너를 평소에 예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 참 예쁘더라. 너희 부모님은 참 좋으시겠다. 너처럼 이렇게 예쁜 딸을 두셔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세차가 아니니까 그냥 잘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설이 너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 잊은 거 아니지? 대신 이제 집에 가면 남은 시간은 열심히 예습 복습, 숙제하고 공부하는 거야. 자, 약속.
저는 선생님의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나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주머니 속 지폐를 몇 번이나 손가락 끝으로 접었다 펼쳤다 반복했습니다. 그날은 자꾸 눈물이 나서 공부에 어찌나 집중이 되지를 않던지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기절하듯 뻗어 잠들고 말았답니다. 잠시인 줄로만 알았던 선생님의 도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김없이 주말마다 저를 불러내시던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아무 상관없는 길목을 빗자루로 함께 쓸어내고 고생했다며 돈을 쥐어주시거나 이상한 털실을 가져와 뜨개질을 시키고는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매번 10,000원씩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일의 난이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운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생활이 금방 흘러갔고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간다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답니다. 선생님도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말이에요.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도 제 연락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제게 연락을 하시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저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끊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땐 중학교 때와는 다른 방법의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어린 조카에게 과외를 하는 것이었어요. 과외라고 해보았자 어떤 큰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꼬마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틀린 문제를 설명해주고 배울 공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밖에는 하는 것이 없었어요. 초등학생 아이의 과외라니 제게는 정말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렇게 3년 내내 제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과도 당연히 얼굴을 자주 뵈었고 저희는 선생과 제자라는 그 관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며 지내왔던 저는 대학도 제 돈으로 입학했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알려주셨던 그대로 장학금과 그간 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입학한 대학은 간호대학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더 이상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저는 선생님과의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데 그 마음을 평생 갚으며 살고 싶었으니까요. 대단한 것은 해드리지 못하지만 스승의 날마다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쭙고 통화 너머 목소리에서 유난히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날에는 동창들을 여럿 모아서 깜짝으로 선생님을 찾아뵙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들에도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귀찮으신 내색 없이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선생님이 반가운 얼굴이 마냥 좋기만 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제가 믿고 따르고 좋아했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연락을 받았어요. 믿기지 않아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선생님이 계신다는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잘못 온 연락일 거라고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어가면서 하지만 장례식장에 적힌 선생님의 성함 오미수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무너지듯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너무 일찍 떠나신 것이, 너무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신 것이 아깝고 아까웠습니다. 정신을 놓을 듯 울어대는 제게 다가와 손을 건넨 분은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는 무릎을 꿇은 그대로 그분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미숙 선생님 제자 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영정 사진을 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선생님, 설이 왔어요. 선생님, 설이 왔어요. 네? 한참 그렇게 울다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뭐라도 먹으라는 사부님의 말씀에 테이블 위에 놓인 국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게 예의가 아닌 줄 몰랐던 저는 제 슬픔을 토로하기만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설이양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착하고 어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네요. 여기는 제 아들이에요. 설이양보다 3살 동생.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그 학생과도 인사를 나누고 한참 울상으로 앉아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사부님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선생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장례가 끝난 이후부터 몇 년간은 선생님 생각에 사부님께 연락을 드리며 지냈습니다. 그저 일개 제자일 뿐이었던 저조차도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움에 사무치는데 가족이었던 사부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 사실은 무엇보다 그리움을 나눌 누군가가 제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장례식에서야 처음 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연락을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죄송하기도 해서 자주는 아니었지만 사부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저의 연락을 꼬박꼬박 받아주셨습니다. 가끔 선생님을 모신 납골당에서 마주쳐 밥을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오직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었고요. 그 덕에 갑작스런 이별을 조금씩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조심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사부님께서도 힘든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몇 년이나 저의 연락이 계속되니 한 번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운 마음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가끔 잊고 있다가 저의 연락이 다시 떠올라 힘든 날도 있다고. 정말 그 말씀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더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그렇게 사부님의 뜻을 이해한 저는 연락을 줄여가다가 영영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졸업을 하고 산부인과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부모님은 몸도 마음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예전처럼 부잣집 딸 소리는 못 듣고 지냈지만 제게는 어엿한 직장도 생겼답니다. 간호사라는 이름은 제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뿌듯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던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자라났어요. 그리웠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병원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업무의 강도도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들끼리의 괴롭힘도 심했고 일부 환자분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저를 매일 뒤돌아 울게 했었어요. 그러려고 간호사가 된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잠깐의 공백에 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부모님은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손도 크고 목소리도 크셨지만 따뜻한 마음도 커다란 분들이셨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되었는지 시부모님을 뵙는 날이 늘어갈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게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결국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새로 옮긴 산부인과에서도 3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곳은 힘들지 않았느냐고요? 제가 3년을 일할 수 있었던 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도 다 똑같다는 생각, 그 생각에 체념을 하고 버텨내고 있었던 거예요. 산부인과라는 과에서 일을 하며 저와 닮거나 닮지 않은 여러 여성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일은 분명 보람차고 좋은 일이었어요. 분만실에서도 일해보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경이롭고 아름답잖아요. 산모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면 힘든 일을 지워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육체적 노동만큼이나 여러 감정이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전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산부인과 일이 좋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보았던 것이지만 결국엔 어디를 가든 어떤 일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문제더라고요. 머리가 자꾸 빠지고 더는 눈으로 보고 있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고, 그런데 하필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께서 저의 민머리를 보게 되신 거예요. 사실 탈모는 전부터 병원 일로 힘들어오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 버린 것이었어요. 저만 알았더라면 그냥 꾹 참고 계속해서 키워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알아버리셨고 저는 꼼짝없이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준석이 그놈이 몰랐다는 거냐? 아이고, 내 속이 문드러진다. 설이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시어머니께서 제 탈모를 알아차리시고 그걸 몰라주었던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며 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창피하고 못할 짓인 것 같아 이야기를 꺼내길 망설였지만 워낙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배려로 인해 결국 제 입이 열리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미안해서 그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고된 저의 하루를 털어놓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하지 못했던 것, 간호사 일이 좋고 싫음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는 스트레스들. 남편은 제가 간호사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아서 그만두라는 말을 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망설이던 이유와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다르셨습니다.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까지 지으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몸 상해가며 돈 벌어야겠느냐? 너 그만두고 할 일 없어도 식당 나와서 가볍게 있다 가면 내 월급 줄게. 너희 사는 거 힘들지 않게 넉넉히 챙겨줄게. 아가, 너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몸 건강한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팔, 다리, 몸속 장기만 네 몸이 아니야. 네 정신도 네 몸의 일부. 아니, 어쩌면 정신이 전부일지도 모르지. 이렇게 될 동안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도 잘 챙길 줄 몰랐던 저의 몸을 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마음 다해 챙겨주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기대고 싶어졌어요. 시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처음 시작은 차마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차라리 시댁 부모님들께 기대는 게 마음 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의 품에 투정 부리듯 폭삭 안기며 그렇게 저는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식당에 출근하러 나온 저를 보고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병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정말로 그만두자마자 다음날 바로 식당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조차 확신이 들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하루 1분 1초라도 더 사랑을 드려야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댁에 들어가 살지 않고 분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 사회에
시댁에 들어가 합가를 하는 것만큼이나 한 곳에서 하루 종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제가 겪은 병원 일보다 더 답답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결국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를 믿고 저를 걱정해 주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어설픈 초보 직원에서 제법 베테랑 직원이 될 때까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또 웃고 떠들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러 갔지만 일을 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고 2달에 한 번 찾아뵐까 말까 했었던 시부모님과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살을 맞대며 일을 하니 깊은 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존경하는 만큼 시부모님도 존경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시부모님마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함께 땀 흘리고 일하며 그 안에서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제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탈모를 싹 극복하고 풍성한 머리숱을 가진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지어졌던 미간의 주름도 옅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2세를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것처럼 아이도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던 식당에 눈에 띄는 손님 한 분이 혼자 들어와 식사를 주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분을 유심히 살폈던 것 같아요. 만삭의 젊은 임산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다 저 몸을 하고 혼자 식당에 들어와 밥을 먹게 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어 안타깝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계속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계속 눈길이 갔어요. 속으로 직업병이 아직도 남아있나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왜 자꾸 눈길이 가나 했더니 전직 산부인과 간호사에서 임산부를 유심히 보게 된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임산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배를 부여잡고 고개를 테이블 쪽으로 잔뜩 숙이며 버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진통이 왔나 보다. 번뜩 그 생각이 들어 그 손님에게 다가가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예정일을 물어보니 아직 꽤 남았지만 아래로는 양수가 터져 있고 곧 아이가 나올 지경이더군요. 예정일이라는 것은 그저 예정일일 뿐입니다. 받아둔 날짜보다 더 빠르게 아이가 나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께 당장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산모를 데려다 식당에 있는 쪽방에 눕혔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구급차가 와주어서 병원으로 속히 이동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산모를 지켜보면 볼수록 그보다 더 전에 아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어머니께서 저의 부름에 쪽방으로 달려와 분주히 도와주셨고 제 손을 꼭 잡은 그 손님이 정신을 놓을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분만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기도 전에 습관처럼 그 손님을 병원의 산모들 대하듯이 호흡법을 알려주며 다독이고 있었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에 눈앞이 노래지다 보면 흔히들 많은 산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 손님이 정신 차리고 제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엄마 숨 쉬어요. 숨 쉬어야 돼요. 엄마가 숨 쉬어야 아기도 숨 쉬어요. 자, 나 따라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손님의 퉁퉁 부은 손을 시어머니께 가까스로 넘겨드리고 산모의 다리 아래를 살폈습니다. 이대로 건강하게 태어나준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멸균되지 않은 공간에서 제가 잘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꼭 감고 산모의 상태를 살폈지만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생각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숨 쉬라고, 저랑 같이 힘주고, 저랑 같이 숨 쉬는 거라고, 따라하라고. 저는 마치 제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산모가 따라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됐다. 됐어요. 아이 나왔어. 꽉 막혀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던 아이의 머리가 쑥 하고 빠져나오면서 그 공간에서 태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너무나도 예쁜 아이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아버지께서 가져다 주신 깨끗한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 안아 그 손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오열을 하고 있던 손님은 그 상황이 믿기질 않는다는 듯 아이를 보며 연신 태명을 불러댔어요. 쑥쑥아, 우리 쑥쑥이.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꼭 붙들고 있던 손님의 손을 아이가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 이름이 쑥쑥이구나. 태명을 잘 지어서 이렇게 쑥쑥 낳아줬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제가 이 공간에서 아이를 받아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늘 하던 일이라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서 이러는 일이었지만 분만실이 아닌 곳에서 그런 상황은 처음 겪는 터라 긴장을 배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그 산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강해서, 엄마가 훌륭해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낳았어요.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구급차 불러뒀으니 곧 병원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쑥쑥이 어머니, 우리 쑥쑥이 오후 4시 15분에 태어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신없는 상황이 지나자 구급차 오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왔어요. 구급대원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릴 뻔했지만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정신이 없는 것은 산모일 것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기에 산모 아이가 구급차에 안전히 탑승하는 것을 보고 난 후 구급대원에게 아이가 태어난 시간을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제가 보호자분께 대신 연락을 할까요? 하고 물으니 이동하는 길에 직접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구급차가 식당을 떠나고 난 후에야 완전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시로 쓸고 닦고 하는 공간이라지만 혹시나 완전히 멸균되지 않은 공간에서 평범하게 빨래한 수건으로 아이를 감싸 감염이라도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걱정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게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너무 멋져요.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정말 멋있어요. 대단해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과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 때문에 민망한 마음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한 게 없었어요. 그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위급한 상황의 손님을 도와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손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예쁜 말씀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손님들께 식사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계산은 하겠다는 손님들에게 시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식당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행운인데 다른 손님들께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한창 장사를 하던 중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가, 어제 그 산모 남편 되는 사람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너한테 고맙다고 꼭 얼굴 보고 인사를 하고 싶다네. 오늘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데. 전날에 식당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손님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셨어요. 어제 출산했는데 오늘 다시 여기로 오시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께 전화를 빼앗아 받으며 그분에게 통보하듯 전했어요. 어제 출산했는데 왜 여기를 오시겠단 거예요? 절대 안정인이 나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따 제가 가려던 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산모님 몸 회복에만 신경 쓰셔야죠. 절대 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제 말을 거절하고 여기로 오겠다고 우기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좀 극단적인 방법 같아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통화에서 산모와 아이는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왜 그렇게 전화를 다급히 끊는 거냐고 나무라셨어요. 고마워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되느냐고.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괜히 죄송한 마음이 뒤늦게 밀려왔어요. 게다가 원래는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몰래 그 병원에 찾아가 산모가 건강한지를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통화를 하는 바람에 마치 제 방문에 대해 미리 예고를 해버린 것 같아 민망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말에 부담을 갖고 신경을 쓰게 되지는 않을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식당 쉬는 시간을 활용해 그 산모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하루 종일 부담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별건 아니지만 아이 양말과 산모 먹기에 부담 없을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리원 선생님들께 면회를 왔다고 말씀드리니 이윽고 누군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선한 얼굴을 하고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은 그 손님만큼이나 젊은 나이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쑥쑥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하지만 딱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니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기억나지 않는 얼굴에 그냥 흔한 얼굴인가 하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신경은 그날 식당에서 아이를 낳았던 손님, 산모에게 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일인데요. 그래야 하는 상황이었고, 산모님은 괜찮으신 거죠? 아이도 건강한가요? 그때 문을 열고 그 산모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았던 얼굴과는 달리 제법 혈색이 도는 모습을 하고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진통에 시달리며 사색이 되어 울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들기도 하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읽어지면서 예전 생각도 났어요.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의 산모님도 저를 보며 종종 그런 표정을 짓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떡해. 저 덕분에 너무 건강하고 아기도 건강해요. 사장님, 아니 선생님 덕분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시기까지 하시고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쑥쑥이가 비록 말은 못해도 엄마는 아기가 무슨 마음인지 느끼거든요. 저희 쑥쑥이가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아 흔들며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 사람을 손님이 아닌 산모님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던 건지 그분은 감사하다는 인사와 쑥쑥이의 건강한 근황을 전하며 혹시 이쪽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물으셨어요. 병원 밖에서 사람들에게 저의 직업을 읽혔던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서까지 한때 저의 직업을 알게 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창피한 일은 전혀 아님에도 제 스스로 간호사였다고 말하는 것이 약간 쑥스러웠어요.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일했었어요. 준비된 상황이 아니고 준비된 장소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쑥쑥이나 산모님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소식 들려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게 오지랖처럼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좋은 소식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산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면서 한 번 더 직접 와주어 고맙다는 말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며 제게 마실 음료를 건넸어요. 제대로 자리 잡고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나마 짧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보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긴박한 상황이라서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누군가는 타인에게 몸을 맡긴 채 애를 썼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몸을 맡긴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산모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그 무섭고 길기만 했던 진통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힘들었던 시간 끝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해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동지라고 칭해주는 것이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괜스레 예전에 병원에서 일했던 기억이 자꾸만 몽글몽글 피어올랐어요. 그래, 이런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었지. 식당에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양수를 쏟아내는 손님을 병원에 찾아왔던 산모들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며 직접 아이를 받아내는 것까지 하고 맡았을 때 제게는 그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실행으로 옮겨갔고 그러는 사이 거짓말처럼 식당 쪽방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산의 장면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그날 그 출산은 유달리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일 거라 생각했고 어쩌면 그 산모에게는 찝찝한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산모는 그 시간을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의지했던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산모의 얼굴이 파르르 떨리고 저는 어쩐지 먹먹한 마음에 자꾸만 차가운 그분의 손을 의식하며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뻔한 말이나 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를 나누는 저희의 곁에 함께 있던 그분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딘가를 보고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연스레 그분과 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뒤이어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가, 내너 먹으라고 이것 좀 사왔는데. 아이고, 이 손님이 계셨네. 안녕하십니까? 굳어버린 제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는 그분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흰머리로 뒤덮여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조심스레 건네시던 인사말도 점점 느려져 갔어요. 제가 그분을 알아본 것처럼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얀 색으로 물들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지만 저는 그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잠깐만, 어디서 봤더라.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혹시 자네 혹시... 거짓말처럼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리운 얼굴, 그 얼굴을 닮아 있어 결코 못 알아볼 수가 없는 얼굴. 저 알아보시겠어요? 산모가 아버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정체는 바로 돌아가신 선생님의 남편, 그러니까 사부님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분과의 인연도 소중하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던 선생님의 가족이기에 영원히 기억에 담을 얼굴이었지만 그분께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아내가 조금 아끼던 제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기억 속에서 잊힐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놀란 얼굴을 하고서 기억 속의 저를 끝내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돌아가신 선생님을 떠올리게 했어요. 새삼스레 두 분이 얼마나 닮아있는 사랑을 하셨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이렇게 다 만나네. 그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휴 살이 쏙 빠졌네. 어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야이었어? 하긴 나도 세월 지나며 이 머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정작 저는 살도 빠진 적이 없고 늘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저를 보시며 왜 이렇게 야이었느냐고 하시는 모습조차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사부님의 억양 속에 선생님의 따뜻한 걱정이 녹아있는 것만 같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선생님하고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방금도 얼굴 뵙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뵐 수가 있는 건지. 그간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은 구구절절 잘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저 혼자만의 반가움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다시 뵙게 된 것이 정말 많이 기뻤습니다. 한참 반가워하던 저희의 대화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모님이었어요. 어떻게 저희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거냐고,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어왔습니다. 그제야 저도 궁금해졌어요. 이미 주고받은 호칭에서 어느 정도 짐작은 갔지만 묻고 싶었습니다. 제 질문에 사모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는 시아버지시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연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정말로 사모님이 저희 선생님의 며느리 되는 분이라는 거죠? 와,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만났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나 특이한 일로 만나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얼떨떨함도 있었지만 기쁨의 미소가 자꾸만 절로 지어졌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사부님과 산모, 그리고 선생님의 아드님까지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제야 왜 저를 마중 나왔던 산모의 남편분 얼굴이 낯익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의 장례식에서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밖에 뵌 적 없던 얼굴이라 세월이 흘러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뿐이었죠.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려고 많고 많은 식당들 중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었나 봐요. 저하고 우리 쑥쑥이가.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려고 제가 결혼 후에 병원 일을 그만두었나 봐요. 그렇게 그만둬서 시댁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만남 같은 기분, 그 모든 것이 그저 다 우연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운명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만큼 반갑고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몸이 가는 대로 도왔던 임산부 손님이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선생님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 후 저희는 그 신기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하여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쑥쑥이가 이름이 생겨 유준이라는 이름으로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선생님이 그리운 날에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선생님을 직접 뵈러 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그리운 선생님을 닮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꼭 그 옛날의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준이는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통과할 유준이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귀엽습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 5살이에요.
언제쯤 유준이와 어깨를 나란히 초등학교를 다닐지 까마득하기만 하네요. 무럭무럭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보며 가끔 생각에 잠깁니다. 한때는 스트레스에 저를 가둬두고 힘들어 탈모까지 왔었던 저의 병원 생활이 결국 저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매번 생각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없는 제게 우연히 저희 식당에 들어왔던 손님일 뿐이었던 희정이가 좋은 자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재미가 있는 요즘입니다. 그녀가 그때 했던 말처럼 저희는 정말로 동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모가 없는 제게 어느 날 나타나 기꺼이 낯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수많은 학생들 중 그저 하나일 뿐이었던 저를 아끼고 도와주신 선생님, 우연히 만나 각자의 기억에 커다란 무언가를 남기고 나서도 날 멀리하지 않고 언니라고 불러주는 예쁜 희정이, 그리고 늦게라도 저와 남편에게 찾아와준 고마운 보물 우리 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저였지만 때로는 사람이라는 존재 때문에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